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 5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연예 소식 전해드릴 건데 네. 지금 엄기준 씨 결혼 소식도 있고요.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 돈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요즘 빵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대전에 갔을 때 꼭 들리는 빵집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두 분도 가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당연히 가봤죠. 그렇죠. 도심에도 빵집이 있긴 한데요. KTX를 타고 가면 대전역에도 빵집이 있어서 편리하게 빵을 또 살 수 있는데요. 이 성심당 대전역점이 1년 사이 4배가량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지금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대전에서 뭐 이곳 다 아시죠? 아니 근데 여기 네. 또 기차 타기 전에 이거 사가지고 가는 그 맛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보로나 고로케 이런 네. 게 유명한 곳으로 알려지기도 한데요. 이 코리엘 유통이 공고문을 낸 걸 보면요. 지난달 성심당과 계약이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때 제시한 최소 임대료가 월 4억 1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원 임대료가 1억 원가량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뛴 겁니다. 야,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4,1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4억 1천만 원요. 와, 4억 1천만 원. 이게 뭐 1년으로 계산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코레일 유통은 왜 1년 새 그 임대료를 4배 뭐 이 정도 높인 거죠? 장사를 그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 임대료가 한 4억 원가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2달이면 40억 원이 넘고 한 5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계산법이 나왔냐면은 이 대전역 성심당의 월 매출액이 약 26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마음대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매장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비례해서 수수료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26억 원가량으로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도 그만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임대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퍼센트로 그렇죠. 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코레일에서 제시한 월 임대료가 4월 초에 4억 4,10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왔다고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좀 넌센스긴 해요. 왜냐하면 매출액을 많이 올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임대료를 많이 내는 건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공매를 붙여요. 그러면은 그만한 돈을 내고 들어올 만한 데들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걸 장담합니까? 그렇죠. 성심당이 빠지면 성심당만큼 매출액이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상으로는 경매에 붙였다고 하는데요.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3억 9,700만 원에 1차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3억 5,300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집 공고 마감이 내일까지인데 이번에도 유찰되면 또 가격이 깎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사이 계약이 만료된 성심당은 일단 10월 말까지는 코레일하고 임시 계약을 연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또 계속 뭐 유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들어올 데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과중하게 부담을 많이 물리는 게 맞는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10월 정도까지만 대전역에서 그 빵 사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약상으로는 네. 그런데 다시 들어올 데가 없다고 하면은 또 있는 거예요. 성심당 바지가랑을 또 붙잡아야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치매 노인 실종 경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삐삐하면서 저도 가끔씩 받게 되는데요. 이 문자를 꼼꼼히 읽어보거나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자를 꼼꼼히 살펴보거나 주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분이 실종자를 찾아줬다고 합니다. 이 50대 시민에게 오산경찰서가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입니다. 들어보니까 그 실종 경보 문자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연이 이렇습니다. 지난 3월 말이었어요. 오전 한 11시 무렵에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아버지가 집에서 사라졌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 오산시 집에서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바로 전날 휴대전화를 두고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황급히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서 집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집을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보 문자가 발송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 실종 노인을 찾아주는 이런 사연이라고 합니다. 그 실종 노인을 찾아준 이 50대 남성이 문자를 보고 치매 노인을 찾은 거예요. 근데 직접 문자를 본 것도 아니에요. 이게 네. 좀 더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 5시 무렵이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 게 11시인데 오후 5시니까 한 6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귀가하던 시민이 지인 부부를 마주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오다가 실종 문자를 받은 분과 비슷한 분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행동에 나선 게 참 대단한데요. 곧바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차를 몰고 2km 정도를 이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노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준 그 지인 부부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본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그 위치를 다시 차를 몰고 찾아가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주유소 앞을 걸어가고 있는 실종 노인을 그러다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노인을 인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네. 건데 다시 돌아가서 찾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선 이유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행의 주인공은 50대 조성복 씨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치매를 앓다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심정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든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었고 또 내가 그렇게 한 거, 내가 예전에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 오산경찰서장은 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하고요. 이 실종자의 딸이 그 감사장 수여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를 맞고 길가를 헤매던 아버지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경찰과 시민분들이 큰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잠깐의 관심일 수 있겠지만 그 애타는 가족을 찾는 그런 입장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선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유 고마운 분이네요. 네. 그리고 발빠르게 대처해준 경찰도 이번엔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살면서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개명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붙던 초강력 태풍의 이름이 개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남노나 매기 등 그동안 큰 피해를 줘서 악명이 높았던 초강력 태풍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존에 사용하던 태풍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태풍 이름이 바뀐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국가별로 이름을 좀 붙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2000년부터 14개 국가가 10개씩 이름을 제출을 하면요. 이 모두 140개 목록을 만들게 되고요. 그 순서대로 태풍 이름을 짓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태풍 이름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요. 이 세계 기상구구 태풍위원회가 지난 4월 말레이시아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열고 9개의 태풍 이름을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9개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꼰선, 곰파스 들어보셨죠? 네. 라이, 말라카스, 메기, 망원, 흰남노, 노루, 날개 이 9개가요. 각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룩빈, 도케이, 사르불, 아무야오, 고사리, 칭마, 옥망, 호두, 잠자리
이거 당분간 이름 헷갈려가지고 이거 고생을 몇몇 개는 태국 쪽에서 온 것 같고 몇몇 네. 개는 우리 거고 막 이러네. 잠자리, 잠자리 볼 것 같은데. 호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태풍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건데요. 이게 어찌 보면 각 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일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풍 이름을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특히 2022년 2,44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흰남노의 경우에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흰남노가 옥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옥망. 예. 그리고 이게 옥망이요. 라오스어로 사슴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이름이고 네. 한데 라오스에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은 태풍이니까 이렇게 라오스 이름으로 바꾸면은 라오스 사람한테도 트라우마가 없고 네. 우리도 트라우마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에 큰 피해를 줘서 태풍 이름 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인 독수리가 있는데요. 이건 또 우리가 아마 진 것 같아요. 근데 그쪽 나라에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바꾸면 좋을지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아유, 올해는 제발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근데 올해 여름에 비 많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올해도 유난히 비가 많이 네. 내렸잖아요. 다음 달부터 당장 장마가 올 글쎄요. 테고 그 다음에 태풍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마음이 제발 좀 전해져서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평당 1억 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미혼 남녀 입주민끼리 만남을 주선하는 모임이 결성됐다고 하는데요. 이 결혼 정년기를 앞둔 부모들이 나서서 만든 모임이라고 하는데 최근 이 모임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말을 해서 비슷한 환경, 뭐 재력의 집안끼리 결혼을 시키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뭐 결혼 정보 회사처럼 가입비와 연회비까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결혼정보에서 가입비가 아까워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이 가입 대상은 입주민 당사자, 입주민 자녀 등 가족으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하고요. 가입비 10만 원을 내면 준회원, 연회비 30만 원을 내면 정회원 자격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준회원과 정회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지난달에는 가입자와 자녀가 인사를 나누는 정기 모임도 열었다고 하고요. 오는 18일에는 당사자인 미혼 자녀만 참석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좀 반포하고 가까운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인근 세비섬에서 코스 요리 만찬하고 와인 파티를 즐긴 뒤에 짝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편안하면서도 격식을 갖춰서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명함도 챙겨오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도 이걸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하는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좀 껄쩍지근하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을 이끌어줄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 기자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애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제게도 이런 일이입니다. 올해 4545 8번 출구죠. 배우 엄기진 씨가 본인에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결혼식을 또 올리게 돼가지고 노총각 딱지를 벗어난다는 아주 행복한 소식입니다. 엄기준 씨 싱글이었군요.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기준 씨 정말 평생 함께할 이 인연을 만나서 다가오는 12월에 드디어 품점을 남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뜻밖의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요, 반응이 둘로 명확하게 나뉘었습니다. 먼저 노총각 탈출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머
유부남의 아이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라는 반응도 있고 아니다 이미 관념적 유부남이다 어머 미혼이었어? 라면서 그의 이 결혼 소식을 깜짝 놀라게 생각하는 대중도 적지 않네요. 네, 엄기준 씨는 뭐 특별한 열애 소식 없이 바로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혼전 임신 설까지 나왔다 그래요? 요새 뭐 혼전 임신 설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다들 뭐 또 혼수다 이러면서 축하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왜 또 혼전 임신설이 제기됐느냐 좀 갑작스럽게 우리 애인 MC 말씀하신 것처럼 열애설 있다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탁 결혼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 혼전 임신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명확하게 할 건 해야죠. 소속사가 딱 아니다. 혼전 임신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갑작스럽게 결혼 안 되니까 이제 기분 좋은 해프닝들도 생기고 이러는 모양인데 엄기준 씨 근데 목표한 바는 뭐 다 이룬 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엄기준 씨가요, 과거 출연한 예능에서 이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약간 비슷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별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이 보는 눈이 까다로워진다라고 자신의 이 이상형에 대해서도 좀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다만 50세 전에는 꼭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 몇 살이라고 하셨죠? 4호선 8번 출구. 4호선 8번 출구 50세 전에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 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엄기준 씨가 여자 보는 눈이 좀 까다롭다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는데 예비 신부 어떤 분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그러나 알려진 게 안타깝게도 별로 없어요. 비연예인 여자친구다 요 정도인데 우리가 또 이럴 때 과거 발언 또 조금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어머 이 이상형 이거 왜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오늘 좀 들으시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하는 감은 좀 오실 것 같아요. 엄기준 씨가 과거에 말했던 이상형 발언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문근영 씨에서 박보영 씨로 바뀌었어요 라고 했는데 일단 문근영 씨, 박보영 씨 얼굴에서도 뭔가 좀 공통점이 느껴지실 텐데 당시 엄기준 씨는 물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굴이 아니라 문근영 씨가 그 나이에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질, 재능 이런 표현력을 가졌다는 게 너무 후배지만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박보영 씨에 대해서도 늑대소년서 그 모습이 영화죠. 영화 늑대소년서 그 모습 너무 좋다 이렇게 본업에 충실한 그런 모습의 매력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 명 더 들으시면 이게 외모의 공통점도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 눈에 제일 예쁜 여자는요. 송혜교 씨예요. 문근영, 박보영, 송혜교 씨. 이 아담하고 똘망똘망하고 귀여운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점점 나이 들수록 눈이 까다로워져요. 그랬는데 눈 높다.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네. 눈을 만족하신 그분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연애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애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사라진 김호중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주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지난 9일 자정이 다 된 시각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 나도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이잖아요. 이거는 마주오는 택시와 충돌을 한 뒤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고 후 미조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뺑소니죠. 네. 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 혐의 있는데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당시 상황을 담은 CCTV가 있습니다. CCTV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가 한 대 지나가네요. 네, 하나 지나가죠. 뭐야? 네네. 물론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갔네. 중앙선 넘어갔죠. 네. 비껴서 부딪혔지만 저렇게 했는데 저게 지금 모를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명확하게 알 상황인데 저게 멀쩡하게 좀 네, 가능한 이렇게 거예요? 하고 지금 보이시죠? 그대로 가네요. 가는 모습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후속 조치를 않고 이 현장을 떠났다. 이게 사실 이 교통법상 굉장히 이게 큰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하나의 의혹이 더 제기된 게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이렇게 갔어요. 네. 그런데 2시간쯤 지나서 경찰서에 와서 제가 운전했거든요 하고 자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 여기서 그래서 일단 누리꾼들이 일단 이때까지는 일단이에요. 혹시 그럼 2시간 사이 어떤 논의를 하고 어허. 매니저가 대신 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던 겁니다. 아하. 네, 이거는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 김호중 씨인데, 김호중 씨 매니저가 왜 경찰에 자수를 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운전자 바꿔치기의 의혹이, 그러니까 일방적 의혹입니다.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경찰의 이 자세한 완벽한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이 김호중 씨 소속사가 굉장히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호중이 지난 9일에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김호중 씨 측은요, 매니저가 거짓 이 자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 씨가 이후에 곧바로 직접 경찰서로 가서 조사 및 운전 측정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김호중 씨가 음주 측정을 밝힌 시간이 또 이제 대중들이 이건 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음주 측정을 받은 게 아닌 모양이네. 시간의 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매니저가 출두한 것도 이제 사고는 9일 자정 다 돼서였고,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10일 새벽 1시 59분? 2시 다 돼서 요쯤에 이제 매니저가 가서 운전 제가 했습니다 하고 자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아니 이거 지금 차량의 소유주가 김호중 씨인데 본인이 한 거 맞아요? 이러고 계속 추궁을 했고, 결국은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갔는데 이때 시간이 10일 오후 4시 30분. 말하자면은 이 사건 난 시간으로부터 16시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 측정을 했어도 그렇게 안 되지. 16시간 30분 이상 골든타임 지난 뒤에 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론 경찰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음주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음주운전 가능성 있다 하고 수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17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출두하다 보니까 수사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 또 있어요. 뭐죠? 아니 이 상황에서 제일 또 명확하게 할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블랙박스. 그런데 또 차량 내에 블랙박스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현장에서만 사람만 이 차량만 사라졌던 게 아니라 또 블랙박스도 없다 보니까 희한하네. 희한하죠. 이게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겹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김호중 씨가 향후 공연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한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네, 현재 김호중 씨는 공연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팬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 이틀 후인 지난 11일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공연을 펼쳤고요. 그리고 오는 18일과 19일에는 창원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그리고 6월 1일과 2일에는 김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김호중 씨 소속사에서는요, 지난 9일에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 처리 미숙에 대해 송구스럽고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는 이 변동 없이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좀 취재를 이후에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CCTV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뺐다고 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난항이라고 사실 기사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김호중 씨가 이 사고가 난 다음에 당황해서
골목 쪽에다가 차를 댄 다음에 소속사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이 경찰에다가 이제 112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소속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매니저 쪽에서 판단을 잘못했는데, 이게 아티스트 보호가 아니었는데 이 매니저분이 아무래도 그러면 이게 급하니까 내가 일단 했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찰서에 갔고, 그 이후에 김호중 씨가 한참 후에 이 매니저가 갔네라고 해서 경찰서에 후에 간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게 보도가 되면서 뭔가 지금 스텝이 굉장히 잘못 꼬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경찰 수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매니저가 갔는데 김호중이 이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출두한 것처럼 소속사에서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사고 후 그때 미조치한 그때부터 이미 범법행위라는 거. 그리고 지금 사과문에요. 상대 운전자에 대한 사과, 음주운전하면 이 주변에 많은 차량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가 없고 아티스트 보호라는 표현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있을 상황인가. 지금 김호중 씨가 논란을 딛고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소속사에서 저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글줄 하나하나에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 최 기자 마찬가지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그 즈음에 행적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CCTV가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를 들어갔는지 그 안에도 있거든. 네. 그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 네. 안 했는지 다 나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꽃게값 안 줘도 된다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회사가 한 수산물 유통업체로부터 업무상의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를 했는데요. 피소를 당했다가 최근에 1심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일단 요 상황에 대해서 이 회사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음식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들이 이사로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아들은 예전에는 대표이사였다가 지금은 이사가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 꽃게를 무려 1억 7천만 원어치나 납품한 또 이제 수산물 업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산물 도소매 업체가 있다. 기본 구도를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산물 업자는 2021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무려 1억 7,700만 원어치나 꽃게를 이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들이 이사로 있는, 당시에는 대표이사였겠죠. 그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한 겁니다. 근데 나는 돈을 못 받았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돈 꽃게를 받은 측은 그쪽이니까 돌려줘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중간에 어떤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수산물 도소매 업체. 그런데 사실은 계약은 도소매 업체랑 하고 말하자면 납품은 그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했던 건데 이 중간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직접 물건 받았던 그 음식, 식품업체에서 돈을 내주세요. 이렇게 이 수산물 업자는 소송을 1년 뒤인 2022년 12월에 제기를 했던 겁니다. 들어보니까 김수미 씨, 그러니까 아들이 대표이사로 당시 있었던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민사소송을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A 회사가요, 중간에 이 수산물 도소매 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A 회사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 꽃게를 김수미 씨가 지분을 보유한 이 회사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줘야 한다. 만약에 김수미 씨가 그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직접적인 이 꽃게의 매매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김수미 씨가 이 지분을 보유한 식품회사가 부당이익을 얻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이 A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첫 번째는 아니 지금 이 회사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수산물 도소매 업체랑 계약을 했다면 이걸 갖다가 왜
이 납품받은 회사에다가 돈을 달라고 하냐 이것부터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도소매 업체에서 지금 돈을 못 받았는데 이 회사가 말하자면 김수미 씨가 지분으로 있는 회사가 도소매 업체한테 돈을 이미 줬다면 우린 이미 돈 줬어 거기서 받아야지 왜 그래 하면 사실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김수미 씨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도소매 업체한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물 업자는 이걸 부당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돈도 안 내고 그러면 꽃게를 1억 7,700만 원어치 받은 거야. 그러니 당신네가 돈을 안 줬으니까 도소매 업체가 나를 돈을 안 주니까 애초에 물건을 받은 당신네가 돈을 내시오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뭐냐? 첫 번째는 그렇게 이게 지금 계약 관계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 두 번째 돈을 도소매 업체에 안 줬어? 안 준 이유가 그 회사와 또 이 채권 관계, 채무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 김수미 씨가 지분으로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빚 대신에 꽃게값 받은 거였는데 그래서 돈을 안 준 거였는데 네. 이렇게 해명이 됐고 요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수산물 업자께서는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리시겠지만 적어도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이사로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고 패소를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김수미 씨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그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김수미 씨가요, 아들과 함께 올해 초에 이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식품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소장을 통해서 이 김수미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라는 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고 회사 돈 6억 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재밌는 게요. 좀 아까는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진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음식점 회사가 다른 데랑 재판에서 이겼어요 해가지고 이게 마치 이 회사는 한 팀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김수미 씨랑 그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그런데 지금 이제 최 기자가 또 말씀하신 사건은 바로 그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김수미 씨와 그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건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들으면 첫 번째 게 김수미 씨가 이긴 건가 싶은 이런 또 묘한 생각이 드실 텐데 하여튼 요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요 회사에 지금 아들이 이사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대표이사였고 대표이사 이사로 내려오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가 지금 현재 대표 송모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봤더니 이거 우리랑 10년 동안 김수미라는 브랜드를 독점으로 쓰게 해줬는데 그 사이에 한 불과 2년 사이에 10번에 걸쳐서 다른 그것도 이제 그 아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이거를 갖다가 이름을 쓰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여기서 이익이 생겼다. 이거는 아니지 않아. 우리한테 독점을 줘놓고 요게 하나가 있고 부수적으로는 또 작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생님 때 뭐 유기그릇, 뭐 김수미 선생님 때 김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비용 처리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 처리가 됐고 또 아니면 이거 잠깐만 빌릴게요 하면서 단기 대여금을 가져갔는데 그걸 갚지 않았고 또 내가 저쪽에 일을 시키고 이 돈을 대금을 줬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을 시킨 적이 없는 거 허위 용역 대금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6억 2,300만 원을 지금 횡령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김수미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김수미 씨와 김수미 씨 아들, 특히 아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민사 1심에서 이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포함 아니고요. 아까 말한 수산물 업체 그거만? 요 부분만이고 지금 요거는 두 번째 형사예요? 말씀드린 사건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1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또 2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이 뒷부분 논란에 대해서는 이 김수미 씨 측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지금 또 김수미 씨 아들의 주장 전해드립니다. 허위 사문서 위조해서 대표에 오른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우리를 그걸 악용해서 모함하고 있다. 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너무 팽팽해서 법적 다툼
법에서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분이 이제 다 돼가네요.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주민 오늘 주제는 뭐예요? 자, 우리 두 MC분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서 아주 한박 웃음을 짓거나 혹은 또 반대로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속이 쓰렸던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잃어서 속이 쓰린 경험은 제가 있는데 그죠? 네. 갑자기 그냥 돈이 생겨가지고 한박 웃음은 없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박 웃음이 생길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이면요, 누구나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경험이 있기 마련인데요. 스타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 모아놓으려고 선택한 것이 바로 스타들의 재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재테크하면 굉장히 큰 부러움 받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개그맨 겸 배우, 이젠 또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 이마령 씨인데 맞아요. 1991년에 4억 원을 주고 샀는데 아무리 23년이 지났다고 해도 지금 그 가치가 100억 원을 넘어요. 야, 역시 우리 이마령 선배님 개그맨 최초 건물주시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그 뒤를 따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주민 바로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주 핑크빛 미래를 위해서 시작한 재테크 때문에 병을 얻은 스타, 거기에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런 재테크 전혀 안 하는 그런 스타들까지 아주 다양한 스타들 얘기 준비해봤습니다. 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스타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이 인생. 네. 첫 번째 스타는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금 7억 원을 다 갚았는데 대신 병을 얻은 방송인 오영실 씨입니다. 방송인 오영실 씨의 인생 철칙이 무조건 내 집 마련이다 이랬다고요? 인생에 무조건 내 집 마련이 1순위야 이런 철칙을 오영실 씨가 갖게 된 건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해요.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5 식구가 이렇게 방 한 칸에 이렇게 새들어 살았는데 아니 이 어머니 입장에서 내 큰아들이 주인집 텔레비전 켰으니까 이렇게 그것도 직접 방에 들어간 거거든요. 마당에서 요렇게 좀 봤는데 세상에 그걸 봤다고 때렸대요. 오영실 씨의 오빠가 말하자면 맞은 겁니다. 이게 또 어머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조건 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서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딸 이전에 어머니도 돈을 알뜰히 모아 흑석동에 자가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뭐 그런 일들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자식들에게 내 집 마련을 강조하셨다는 건데 오영실 씨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나요? 일단 오영실 씨 같은 경우는 대학 선배의 소개를 이제 받아서 7년 연애 끝에 1990년도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 조언을 해준 게 영실아 꼭 집을 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영실 씨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 시어머니께 결혼 선물로 보석 대신 어머니 저는 현금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시어머니가요 첫 번째 며느리에게는 결혼 선물로 금을 줬다고 하고요. 두 번째 며느리에게는 또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며느리인 이 오영실 씨가는 이 선물을 뭘로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그런 보석을 받지 말고 현금을 달라고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물 저는 어머님 그럼 현금으로 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내 집 마련은 누구나의 꿈일 텐데 1990년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요? 집 안 샀었나?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영실 씨가 그때 당시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를 시댁에서는 이해를 못했다 그래요. 사실 뭐 대출 받아서 이렇게 막 한 게 한 2000년 들어서 IMF 이후였을까요? 근데 오영실 씨는 집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래서 남편이 모은 돈 3천만 원에 내가 모은 돈 2천만 원 합하면 5천이죠. 여기다가 대출금 5천만 원을 받아서
1억 원짜리 자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 절반이 대출금이었으면 좀 생활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오영실 씨가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고기도 먹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샀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막 집들이를 오잖아요. 이때 너 집들이 선물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기 사와, 나 고기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고 고기를 안 사오고 뭐 휴지 사가고 케이크 사간 거예요. 그러면은 오영실 씨가 나 고기 사오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주방에 가면서 케이크를 썰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힘들어서 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당시 이 오영실 씨 남편, 아까 제가 앞서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때 레지던트였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됐고 근데 이 돈으로 생활도 하면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두 사람이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했었던 거예요. 이러던 중에 남편이 또 군의관으로 또 가야 됐고 또 군 제대 후에는 이제 드디어 내가 고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문 분야를 공부하면서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 펠로우 생활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나 했더니 또 박사 과정을 또 밟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 생활이 이제 끝이 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게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던 이 신혼 시절의 생활은 가혹했지만 대신 대박의 맛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요 뒷부분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저는 앞부분에서는 아니 뭐 아내는 아나운서고 남편은 의사인데 의사인데. 뭐 이렇게 맞아요. 고생했다는 거야 이랬는데 네. 그 과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수련하는 의사 시절 얘기고 오영실 아나운서도 아나운서 초창이니까 월급 얼마 안 됐을 때고 근데 덜컥 집을 사서 빚 졌고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오영실 씨가 그래서 그 집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집은 대박이 안 났어요. 대박 난 집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무려 대출금을 절반 5천만 원을 합해서 산 그 집이 사실 근처에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오가는 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 낳고 이러다 보면 교통사고 막 걱정되고 막 길 건너는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영실 씨가 안 되겠어. 이사를 가야 되겠어. 어디가 좋을까 하고 보는데 오영실 씨 눈에 딱 들어온 아파트가 반포 아파트였다고. 반포 아파트. 근데 뭐 지금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수십억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친정의 집이 그때 반포동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 반포동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 저 반포동에 전세 가고 싶어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전세금 모으려고 그러면 전세값 또 올라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진 동아줄. 어떤 동아줄이었습니까? 자, 그 동아줄 바로 광고였습니다. 이 광고 섭외 동아줄이었는데요. 1997년에 육아 때문에 오영실 씨가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나서 광고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은 모델료를 조금 보태가지고 32평짜리 반포동 아파트를 또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그 회사가 파는 그런 우유만 사 먹는다고 아니 그럼 그때는 대출 없이 산 거예요? 아니라고 합니다. 오영실 씨에 따르면요. 융자는 항상 있었다. 융자는 물귀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받던 이 대출금이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교환의사로 미국에 이제 남편과 함께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몇 년 후에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반포에 있는 30평 아파트가 조금 좁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4억 원 정도가 당시에 부족해서 다시 대출을 받았고 그렇게 이전 대출금까지 합쳐서 이때 대출금이 7억 원이 됐대요. 그래서 오영실 씨가 대출금 7억 원을 단 4년 만에 이제 갚았다고. 잘 벌었네. 4년 만에 7억을 갚을 정도면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32평 살 때 3억, 또 40평대 살 때 또 4억. 막 이렇게
17억 어떻게 갚았냐면 모든 뭐 우선순위가 집 마련, 그다음에 빚 갚기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될 수 있는 스케줄은 다 한 거예요.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뛰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에서 일하는데 부산에서 나중에 MC 자리 줄 테니까 리포터 와주세요 이러니까 네 나중에 MC 자리요 이러고 또 부산에도 또 리포터도 하러 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오영실 씨가 조금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우유 광고 들어왔죠. 요번에는 드라마. 그것도 그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아내의 유혹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기억나요. 고모 역할 하면서 국민 고모가 되면서 또 막 스케줄이 여기저기서 밀려들면서 너무 일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2009년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병명 진단을 받게 되는데 바로 갑상선 암에 걸렸다. 일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아이고. 왜 지금은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영실 씨 지난 2010년에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현재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예능을 오가면서 아나테이너 1세대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돈 때문에 울고 웃은 인생사 두 번째 스타는요. 웹툰으로 2년 만에 3억 원을 벌어서 아파트 50층 전세에 들어간 기안84 씨, 화가 기안84 씨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요즘 뭐 기안84 씨 같은 경우는 웹툰 작가보다 화가라고 불러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시회만 했다고 화가가 아니죠. 지금 그림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도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안84 2008년도에 노병가를 시작으로 인기 웹툰, 패션왕, 그리고 회춘, 복화강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2021년 7월 복화강 완결로 더는 웹툰을 그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는 웹툰을 더 못 그리겠다. 그래서 이제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이게 힐링이 되더라라면서 이제 화가 기안84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달 24일까지 부산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기안84의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그림 얼마에 판매되는지 취재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림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판매된 금액이 처음에 이제 첫 수익 같은 경우는 이 티켓 가격만 판매가 됐었을 때 약 8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첫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전액 기부를 해서 미술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이 돈으로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판매된 수익금은 그림 한 점당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의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판매됐었던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약 3천만 원까지 그림 가격이 올랐다고 하네요. 한 점당 한 점입니다. 한 점당 2천에서 3천만 원. 네. 웹툰은 한 칸당 주지는 않는데 네. 그림은 그냥 그리면 근데 네. 그래서 그런지 뭐 건물도 있다면서요. 그 건물이 근데 5년 만에 바짝 올랐다면서요. 그렇게 여러 복이 지금 넝쿨째 굴러 들어오나 봐요. 2019년에 석천호수 송파죠. 거기에 건물을 46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안 돼서 불과 한 4년 6개월 만에 62억이 돼서 16억 원. 말하자면은 1년에 3억 원 이상씩 꼬박 오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46억 원짜리 집 살 때 한 번에 그거 다 현금으로 사진 않았어요. 당시에 빚이 대출이 34억 8천만 원이었는데 우리 이제 다 아시잖아요. 빚은 120% 잡는다. 그러니까 한 29억 원. 그럼 46억 원에서 29억 원을 대출이니까 그래도 내 돈이 17억 원은 있었다 이건데 보세요. 내 돈 17억 원을 넣었는데 지금 5년도 안 돼서 번 돈이 16억 원을 지금 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살 때만 해도 이렇게 돈 잘 벌 줄 모르고 이건 일부분들의 얘기예요. 저는 살 때부터 이미 이거 오르겠는데 한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신 우려하신 분들의 생각은 이랬던 겁니다. 거기 1988년도에 지어져가지고 30년 너무 노후화된 건물인데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기안84 저거 왜 샀어?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견지명이었네요. 야, 뭐 한 5년 만에 대출금의 절반 정도를 시세 차익으로 번 건데 제가 뭐 한 프로그램 통해서 봤는데 뭐 최근에 여의도에 뭐 작업실 얻은 걸로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3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새 작업실을 얻은 이 모습을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법인 명의로 지난해 12월에 이 여의도의 한 31평 오피스텔을
작업실 용도로 얻었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와. 이 서울에 작업실을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천에서 2번, 서울로 1번 이사를 했는데 나 이제 이사 그만하고 싶더라라고 새 작업실을 구하게 된 계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서울 작업실은 좋았지만 월세가 비싸서 이번에는 여의도 작업실은 싸게 구입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비싸게 매매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처 이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자신이 매매하게 된 가격을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비싸게 금매라고 해가지고 나 잘 샀구나 해서 샀는데 5천만 원 정도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속쓰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과천에도 이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 약 10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버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 기안84 씨 본인의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 얘기한 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5년에 이야기를 했었던 얘기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웹툰을 2년 정도 연재를 해서 30평짜리 전셋집 아파트를 하나 얻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차도 한 대 사드렸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웹툰 작품이 기안84의 대표작이죠. 패션왕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기억이 나요. 당시 패션왕이 정말 인기가 와 진짜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렇죠. 어마어마했죠. 좀 입이 떡떡 벌어지는데 전 사실 기안84 그 과천 거기도 반전세로 산 줄 알았더니 네. 웹툰의 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이었죠. 패션왕. 저 그때요. 이렇게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실시간 검색으로 목요일마다 패션왕 나와서 이게 뭔가 하고 저도 찾아봤던 그 만화인데요. 이때 이게요. 누적 조회수가 5억 뷰. 무려 26주 동안 게재됐던 네이버에서 그 네이버 웹툰 1위, 26주 1위, 그리고 딱 그게 목요일마다 올라왔는데 한 주간, 다음 목요일에 새거 올라올 때까지 한 주간 클릭이 440만 클릭, 한 회당에 대한 어떤 클릭 수인 거죠. 아주 정말 인기가 대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뜨기도 전부터 벌써 패션왕이 실시간 검색해요. 그러고 나서 뜨고 나면 또 계속 패션왕. 정말 이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라마 또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이때 또 판권료 받았겠네요. 2년 연재해서 30평대 아파트 전세를 얻고 차를 샀다. 야,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대체 어디예요? 일단 이 10년 전에 패션왕을 2년 동안 연재한 30평짜리 전셋집이 어디였는지 이 너튜브를 통해서 알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이사 오는 게 꿈이었던 동탄의 50층짜리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이 기안84 이 자신의 너튜브에서요. 이 29살 때 패션왕을 연재해서 번 3억 원 그리고 은행 대출 3억 원을 더해서 5억 5천만 원인가 6억 원 정도를 주고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는 이 메타폴리스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2년 정도 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50층에서 산 거예요. 전망이 정말 끝내줬을 텐데 이게 성공한 삶이잖아요. 20대 후반에 본인이 벌어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네, 그러니까요. 50층에서 내려다보면 전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안84 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확실히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날씨가 좋으면요. 서해가 보이고요. 북한산까지 보였다라고 그 당시에 살던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집에 친구들이 또 자주 놀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 2-3달이 지나니까 처음에 그 느꼈던 그 집에 대한 행복감이 점점점 그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집을 살다 보니까 이게 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관리비 내야 되죠. 꼭 대출 이자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한 환상이 깨져가지고 처음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웹툰 작가가 그렇게 잘 벌어요? 그렇죠. 웹툰 작가가 그렇게 잘 버는지 실제로 발표 자료가 있어요. 2019년에 네이버가 자청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저희 웹툰 지금 올리시는 분이 359명 정도가 계신데요. 이분들의 평균 연수익을 해봤더니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 3억 1천만 원에도 너무 부러운데 1위는 무려 1위는 124억 원을 1년 동안 어이구. 받았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한 탑 20, 20명 평균을 내봤더니 얼마냐? 그랬더니 17억 한 5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 정도, 그래요. 17억이 넘더라. 그러면 이제 기안84C가 뭐 20위 안에 당연히 들겠죠. 최소 17억이고 분명히 뭐 패션학 말고 복항학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1위 하셨던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네. 1위를 안 해도 한 탑 5 안에는 들지 아유, 않아요. 충분히 들죠. 건물 살만하네. 그죠? 네. 근데 기안84C는 사실 대중들에게 인기를 더 얻고 인지도가 쌓인 그 계기는 방송 출연이거든요. 웹툰 작가 하면서 이제 방송 출연까지 병행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 출연료, 웹툰 작가 수입 과연 어떤 게 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안84C 2018년 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방송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방송 수입은 웹툰 수입의 10분의 1 정도다. 방송 출연은 그냥 스트레스 해소 개념이고 일주일 동안 할 얘기를 그냥 고정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다 하는 것 같다. 이 평소에 무뚝뚝하시거든요. 그리고 연예인도 보고 아주 재미있다 하면서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얘기했던 때가 2018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2024년 뭐 대상도 받으셨고 그럼. 이때 수입과 지금의 출연료는 좀 다를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2008년에 웹툰 아까 노병가로 이제 웹툰 작가 데뷔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24살이었는데 한 달에 4번 웹툰을 올리는데 6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요, 순수 모두 내가 다 가져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회사가 껴있어서 50%를 그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럼 내가 30만 원밖에 못 갔잖아요. 네. 이걸로 생활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기안84가 그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아니 50%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라고 했더니 그 회사가 아이고 미안하다. 그럼 너 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60만 원을 다 가져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그래도 60만 원으로 생활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낮에는 미술학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저녁에는 입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투잡 쪽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했던 그첫 연재료는 60만 원이었지만 어느덧 6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래도 기안84C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면서요. 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의상,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의상 협찬이 되는데, 아, 이거 협찬 받아놓고 몇 번 입지 않고 버리는 거 환경오염이다. 그래서 다 내 옷을 입겠다. 이거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부분 있고 또 하나는 미용실 나 시간 가는 거 아깝다.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죠. 본인이 막 거울 보고 막 가위로 머리 자르고 아직도 머리를 본인이 자르고 있다. 이거는 내가 지키겠다 한다는데 솜씨가 많이 늘었나 봐요. 요새 지하철에 이렇게 아주 가다 깜짝 놀랐는데 기안84 얼굴이 그냥 턱턱턱 갈아타는 그 에스컬레이터 막 이런 데 있더라고요. 머리 잘 잘랐던데. 네.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돈 때문에 울고 웃은 인생사. 다음 스타는요, 이소룡 때문에 1990년대에 5억 원을 날린 이경규 씨입니다. 야, 이소룡이 뭐 세계적인 액션 배우인데 이경규 씨는 왜 이소룡 때문에 5억 원을 날렸다는 겁니까? 어린 시절 이경규 씨가 이 집 근처에 있는 이 극장을 다니면서 이 액션 스타 이소룡의 이 작품들에 정말 마음을 뺏겼던 겁니다. 어떤 부분이 좋았냐 하면은 이 용의 아들 이게 소룡 그렇죠? 근데 나는 본인은 누구예요? 이소룡. 그 사람은 작은 용이면 나는 자룡. 용의 아들. 자룡이라는 닉네임까지 스스로 지어서 정말 이걸 가방에다가 적어놓고 다녔을 정도인데요. 이경규 씨는 사실 진짜 영화에 푹 빠졌고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죠. 그의 연출 데뷔작인데 연출만 한 게 아니죠. 본인 돈으로 제작까지 한 복수열전. 이게 1990년대 21세기 아니고 20세기에 본인의 첫 작품을 우리 대중 앞에 내놨었죠. 네, 그리고 그걸 제작하는데 5억 원이 들였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경규 씨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뭐 이소룡 아니더라도 뭐 건물 몇 채는 그냥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뭔가 공백기가 없었던 것 같은 스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경규 씨가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서 내가 빌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부동산을 해본 적이 없다. 난 산 적이 없다. 땅 한 편도 산 적이 없고 건물도 안 샀다. 나 주식, 비트코인, 채권, 재테크 나 다 안 한다. 나 그냥 산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영화를 안 했으면 빌딩 그냥 뭐 대여섯 채는 있었을 거다. 액션 영화 한다고 더 큰 건물 짓겠다고 투자했다가 확 무너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평생 방송을 했지만 영화에 투자를 한다고 빌딩을 갖지 못했다라고 웃지 못할 비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 하고 그냥 그 돈 영화에 투자했군요. 그렇죠. 2013년에 전국 노래자랑 개봉 앞두고 사실 요때 좀 기자들 만났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경규 씨를 만났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들은 돈이 생기면은 이거 건물 살까 땅 살까 주식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머릿속에 이거 영화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 반짝반짝하고요. 정말 아이처럼 얘기하는데 영화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기고도 애착이 가는 그런 정말 어떻게 해도 떨쳐낼 수 없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영화를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잘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기자들이 짓궂은 질문을 했죠. 앞으로도 또 다시 영화 하실 건가요? 했더니 아마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라고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지만 저는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또 하겠다. 아니 근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영화를 하면서 투자한 돈을 좀 많이 날렸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경규 씨가요, 영화를 하면서 날린 돈이 최소 10억 원 플러스 알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3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1992년도에 개봉한 영화 복수혈전의 이 기획, 감독, 주연, 제작까지 1인 4역으로 나섰다라고 밝히면서요. 당시 제작비가 5억 원 정도 들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1992년 당시에 5억이면 제법 큰 돈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건 이경규 씨 소득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1993년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당시 국세청이 발표한 10대 고소득 연예인 중에 코미디언으로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어요. 와. 그 당시 보도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신고소득이 무려 1억 6천여만 원으로 7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던 이경규의 경우 지난해 직접 제작했던 영화 복수열전의 흥행 실패로 인해 총소득이 예상보다 줄었다라고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잔인해. 이런 잔왜 보도해요? 이런 게 이렇게 기사에 나누구나. 너무 잔인하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예상보다 날렸다까지. 줄어서 그래도 1억 6천만.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경규 씨의 손해가 좀 상당한데 보통 이제 영화를 제작한다 하면 투자자가 있고 네. 투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삽이라고 하던데 이게 맞을까요? 삽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경규 씨 이전에 옛날 배우분들,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영화 제작한다 그러면 모든 기자와 주변의 가족들이 다 불안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투자라는 개념이 좀 별로 없어서 거의 사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90년대 다가오면 조금 투자를 받을 만도 한데 게다가 이경규인데 이경규 씨는 이거를 사비로 다 내가 제작했다고 2023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한 말이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비로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 최초란 말은 제가 빼드리겠고 사비로 이렇게 전액 이 시기쯤에 한 사람은 정말 이경규 씨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연히 밤무대 행사 불러주는 데는 다 가고 이게 전국구 방송 말고 지역에서 하는 농약 광고, 지역 방송에 나오는 농약 광고까지 가리지 않고 다 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제작비 마련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데 또 거기다가 추가로 3천만 원 들여서 추가 촬영까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재촬영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당시 돈으로 3천만 원까지 또 추가로 더 들였다라는 건데요. 이 재촬영했었던 장면은 바로 액션 장면이었다고 해요. 이 액션 장면을 찍기 위해서 2박 3일이 더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이경규 씨가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하드코어 논스톱 액션이었다. 제작비 때문에 쉬지 않고 찍었다. 후반부에는 내가 입이 돌아갔다. 피곤해가지고 라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이경규 씨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참패했습니다.
이 손해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이경규 씨가 정말 망하고 나서 너무 속이 쓰리잖아요. 하지만 쉬지도 못하고 바로 야간업소에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걸 메꿔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쉬지도 못하고 야간업소를 전국을 달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서야 풀어놓는 씁쓸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네요. 아,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야, 정말 멋있으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데, 근데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게요. 이렇게 큰 실패를 겪고 난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경규 씨 얘기입니다. 내가 1992년에 그 복수열전 그거 만들 5억 원으로 강남에 조그만 빌딩이라도 진짜 꼬마 빌딩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번 이렇게 망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과 또 한 10년 뒤에 2000년대 초반에 스파이라는 가제를 달고 시나리오를 씁니다. 다 썼어요. 그리고 이거의 주인공으로 누굴 생각했느냐? 김영철 씨. 아무래도 관심법 그때 막 너무 이제 막 인기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그래서 외국 나간다는 김영철 씨를 쫓아서 공항까지 가서 시나리오를 건넨 겁니다. 이거 좀 읽어봐 주세요. 꼭 출연해 주세요. 그랬는데 김영철 씨는 그 뒤에 아무런 소식이 없고 주연 배우의 캐스팅 불발 속에 또 그냥 돈을 엄청 까먹으셨다는 이경규 씨 얘기입니다. 김영철 씨는 왜 거기 출연을 안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김영철 씨가 2011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짐은 미륵 영철이니라. 제목이 스파이였는데 겉표지는 아주 그럴듯했지만 내용이 황당무계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주제가 없었다. 결국 몇 장 읽다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또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주 더 큰 손해를 봤을 것이다.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라라고 생색을 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개그계 대부 이경규 씨가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을 뿐 아니죠. 아니 그 시나리오 온 거 초고였어요. 내가 몇 번 더 고치려고 했는데 아니 뭐 그거 초고를 보고서는 그렇게 자르나 했는데 우리 김영철 씨 더 만만치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 아니 음식은 첫맛이 중요하다. 음식 먹어봤는데 짜? 거기다 계속 물 넣고 끓여? 절대 맛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아주 적절한 비유로 김영철 씨가 이경 씨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야, 그리고 이제 나온 세 번째 영화가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이게 2013년에 개봉한 영화거든요. 이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가 출전한 참가자들이 사연도 목적도 모두 달라요. 하지만 단 한 번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벌이는 가슴 벅찬 도전을 그린 영화였다고 하는데요. 이 전국 노래자랑이 97만 명 관객이 동원이 되면서 손익분기점 150만 명을 넘지 못해 결국 손익분기점 실패로 끝이 났다는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이경규 씨 영화가 복면다로라는 영화 있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경규 씨가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영화 계획을 밝혔다 그래요? 아니 복면다로가 손익분기점 160만 원이었는데 조금 넘겨서 161만 명 들었다고 여기서 자신감 얻으신 건가요? 세상에 지금도 또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2026년을 개봉을 목표로 해서 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무려 4번째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잘 되면 나 영화 감독할 거다. 지금 벌써 5번째 영화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4번째 영화가 잘 안 되면 여기서 영화 접겠다. 글쎄요, 접을지 영화 감독까지 하실지 관객의 힘에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이경규 씨가 선택한 영화가 개봉된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경규 씨가 수입 및 배급을 담당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소룡들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세계의 아이콘 이소룡 사망 후에 이 세계 곳곳에서 포스트 이소룡이 되려는 이소룡들이 등장하던 시절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거든요. 저도 이 영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꼭 관람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 예보가 좀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마지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이번 휴일에도 날씨가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으실 텐데요.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급변합니다. 이번 비는 동쪽을 중심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대 100mm, 동해안에도 많게는 80mm가 쏟아질 텐데요. 높은 산간에서는 5월의 때 아닌 눈도 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다소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작은 우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합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몰아칠 텐데요.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되는 중부는 낮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이 18도로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가신다면 우산과 함께 외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짝 더 쌀쌀해질 텐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와요. 오늘도 또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요. 네, 오늘 아마 휴일이어서 외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